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도 50에서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도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20mm 이상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겠고요.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이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차량은 그냥 두고 즉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안동대와 경도대가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죠. 잠시 후 국립안동대학교 이혁재 기획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북 북부권의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식물 코로나19라고도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2년 만에 재창궐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수 화상병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과수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는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상하는 병을 말하는데요. 네. 그 증상은 잎 자루부터 흑갈색의 병무늬가 나타나고 잎맥을 따라서 진전돼 잎, 줄기, 꽃, 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변하고 그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말려서 세균액이 누출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주로 곤충, 벌이나 바람, 비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또 작업자나 도구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 화상병이 확진이 되면 재배 농가 내에 가수 전체를 매몰해야 하는데, 또 매몰 이후에는 가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3년 정도 사과나 배와 같은 가수를 재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이제 매몰지를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까? 이렇게? 네네. 과수 화상병. 그러니까 주로 사과나무, 배나무에 이제 열리는 이제 피해를 입는 거군요.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근데 이게 지금 치료제, 예방약 이런 게 전혀 없나 보네요? 네, 마땅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병하면 과수 전체를 매몰해버려야 되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재배할 수가 없는 이런 병이군요. 예. 우리 농민들 정말 무서워하는 병이군요. 과수 화상병이라는 게. 예. 자,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인데, 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경북에서 이제 가수 화상병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이제 안동시 예안면에 0.4헥타르 규모의 가수 농가입니다. 예안면에 0.4헥타르 규모의 가수 농가. 일단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0.4헥타르면. 그렇죠. 맨 처음에 여기가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사과나무가 한 300그루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그루 정도에서 줄기나 가지, 잎 등이 이제 검게 변하면서
마르는 증상이 관찰이 됐었고요. 일단 300그루 중에서 10그루에서 예, 나타났군요. 예. 그래서 이제 농가주가 지난 12일 날 의심 증상을 발견을 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고 현장 조사 후에 농촌진흥청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하. 원래 이제 경북에서는 첫 번째 확진 사례인데 당시 이제 확진 사례가 나오고 나서 농촌진흥청, 경북농업기술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농가랑 협력을 해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4일에는 화상병이 이제 발생했는 가수의 반경 2km 이내 모든 가수원에 대해서 예찰과 정밀 검사를 했고 또 현장 관리단이 파견이 돼서 농업기술원, 안동농업기술센터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예안면에 0.4헥타르 규모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다행인 건데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더 퍼질지 이게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일단은 관계기관에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인접한 농가로도 번졌고, 또 봉화에서도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 13일 예안면 사과 가수원에서 가수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2km 이내 농가에 대해서 합동 예찰을 진행한 결과 총 7개 농가에서 한 4헥타르 규모의 이제 감염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일부터 가수 화상병 감염주를 제거를 하고 땅에 파묻는 이제 매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일부터 이제 작업을 했는데 21일에는 이제 봉화군 춘향면의 가수원 4곳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 면적이 한 2.7헥타르 정도인데 홍로나 부사 품종 주로 이제 한 3,000그루 정도 있는데 여기서 200여 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봉화에서도 적지 않게 감염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북부 지역은 안동과 봉화 이렇게 두 지역? 예. 여기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또 언제 또 이제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감염 경로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되지가 않았는데 그 최초 발생한 예안면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난 6개 농가 중에서 5곳은 최초 발견된 가수원과 같은 마을에 있는데 나머지 한 곳의 경우에는 1km 정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망을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 국내에서 이제 가수 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만 하더라도 전북 무주, 충남 당진, 충북 증평, 강원 원주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치료제도 없고 그 지역에서는 농가별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감염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또 그냥 감염된 나무들을 전량 매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겠군요. 과수 농가에서는. 그렇죠. 아까 증상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불에 탄 것 같은 검게 그을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도 없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이제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또 방역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안동의 예안면 농가 제일 처음에 확진된 예안면 농가만 하더라도 인접한 다른 시군 농가에서는 확진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첫 사례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봉화 춘향면 가수 농가의 경우에는 예안면 농가와는 좀 물리적 거리도 좀 적지 않은데요. 그 통상적으로 이제 가수 화상병의 역학조사는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를 분리하고 배양하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역학조사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국내에서 발견되는 화상병은 유전자형도 다양하고 감염에 이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단정 짓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역학조사가 열흘이나 또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이 번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농가 스스로 이제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그런 시점인데, 2년 전에 이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때 이제 우리 과수 화상병으로 지역 농가들 큰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
또 무엇보다 북부권은 또 전국 대표적인 또 사과 주산지이기도 해서 피해가 더 클 것 같네요. 2021년 6월에 가수 화상병으로 인한 그때 안동과 영주에서 총 12개 농가에서 6헥타르 정도가 감염이 됐었거든요. 6헥타르,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이 감염된 나무의 주변목들까지 해서 한 7.13헥타르 정도를 메모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보상금하고 방제비를 포함해서 한 15억 원 정도가 이제 농가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예. 2021년 당시에 피해목이나 주변목 등 한 30그루 정도를 매몰 처리했는 한 피해 농가는 최대 9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발생했는 안동뿐만 아니라 북부권에는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등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도 벌써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냉해라든가 우박 또 병충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수화상병까지 참가를 했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특히 이제 추석 대목이 되면 가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궐하게 되면 또 과수 가격 폭등하면은 농민들도 안 좋고 소비자들도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 될까요? 과수화상병은 과수 전염병 중에서 최악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서운 재해인데,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점이거든요. 아, 장마요? 장마가 좀 영향이 있나 보네요? 비가 많이 오면 예. 병균이 씻겨서 다른 나무로 이제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 또다시 가수화상병이 재창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빗물에 그냥 확 퍼질 수가 있는 거군요. 쉽게 그렇죠. 내려가서. 이 감염목에서 나오는 삼출액이 전염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까닭이고요. 특히 이제 병균의 경우에는 염증성 액체 특유의 냄새 탓에 벌레가 꼬이고, 균이 묻은 벌레가 사람이나 차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가운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도 있고요. 예. 일각에서는 각 농가마다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이제 팀 단위로 일용직 농업 작업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니까. 예, 그렇죠. 이들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라든가 신체 등을 통해서 균이 전파가 되는데, 문제는 번번이 이분들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뭔가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우, 정말 그렇네요. 벌레가 매개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일용직,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농가 저 농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 관계 기관의 대응도 아주 중요해 보이네요. 농촌진흥청은 이미 이제 올해 경북 북부권을 비롯해서 전국의 5개의 과수 주산지 권역에 대해서 과수화상병 대응 단계를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2년 전인 2021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6월 달까지 했을 때 한 80헥타르가 넘는 가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경북에는 한 건의 발생도 없이 조용히 무사히 넘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의 교훈을 되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예. 가수화상병은 32도 정도가 넘어가면, 섭씨 온도가 32도씨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세균 활성이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빨리 장마가 끝나고 힘들겠지만 무더운 날씨가 찾아온다면,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온다면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온도가 우리 기온이 32도 넘어가면 세균 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게 있군요. 장마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그렇죠.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빨리 끝나면 이제 가수화상병도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하여간 꼼꼼히 관찰하시는 게, 예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수화상병만 생각한다면 폭염이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군요. 폭염이 맞습니다. 또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해지영 농가의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63세 책놀이 선생 이상입니다. 책과 아이를 좋아하는 제가 신한은행 연금 덕에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읽어주세요. 꾸준히 넣은 연금, 신한은행으로 받고 인생의 꿈을 이뤄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연금케어.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 따른 광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참고. 울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공동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본 선정은 아니어서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국립안동대학교 이혁재 기획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혁재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기획처장 이혁재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네. 예. 자, 국립안동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에 선정이 됐는데요. 자, 경북 도립대와 함께 도전해서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자,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기쁘면서도 사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렇죠. 이제 예비 지정이라 다시 본 지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아직 남아 있고요. 예. 특히 예비 지정이란 벽을 넘어선 대학끼리의 경쟁이라 매우 치열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양 대학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더 많이 앞서실 것 같아요, 정말. 네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으로 치면 일단은 예선 통과한 거고 16강 진출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6강 8강 이렇게 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힘든 과정이 있는 거고.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글로컬 대학이란 게 무엇인지. 글로컬이라고 하면 글로벌 플러스 로컬 이거 맞죠? 예, 합성어 네, 글로컬. 예. 자,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즘 지역 소멸도 문제고요. 그래서 지방대의 위기가 정말 몸으로 느낄 정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어떤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일단 글로벌하게 세계적 경제력을 갖추고요. 예. 그에 따라서 지역을 혁신하는 선도하는, 즉 로컬을 혁신하는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전국에서 대학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30개의 지방 대학을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어떤 대규모 지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방에 있는 수많은 대학 중 딱 30개의 대학만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즉 혁신성을 인정받은 30개의 대학만을 선정하고 그 혁신 모델을 다른 대학에 전파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향후 혁신성이 인정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선정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후년에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10개 혹은 10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만 따지자면 올해 이제 그 1차 관문을 통과하셨다. 그 10개 안에 들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모두 30개 학교에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 지원이니까. 그러니까 학교당 1년에 200억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네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큰 돈인데 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아마 지방대학은 이게 대상이 일단은 서울 소재 대학은 안 되는 거고요. 지방대학만 되는 거죠. 예. 지방대학만 되는 거고 수도권 대학은요? 수도권 대학도 안 됩니다. 아, 거기도 안 되고 서울 예, 수도권 제외한 지방대가 이제 대상이 되겠고 이번에 예비 선정되실 때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뭐 정부에서 총 108개의 대학이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청 가능한 대학 수가 총 166개 교인데 이 중에서 전문대학교나 교대 등 특수대학을 빼면 거의 모든 대학이 신청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15개의 대학을 예비로 선정한 후 다시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5년간 1,000억이지만 실제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다시 대응 작업으로 1대1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5년간 거의 2,0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거의 다 할 수 있는 대학은 다 지원했다 이번에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8개 대학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5등 안에 든 거예요. 네. 경쟁률이 대략 한 7대1 뚫으셨네요. 일단은. 뭐 갱신 뚫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15개 중에 이제 10개 압축하는데 여기 드셔야 되는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국립 안동대랑 경도대 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이번에 선정됐고 2개 대학이 더 있죠, 경북에. 네네. 거기가 포항에 있는 포스텍하고 한동대. 아, 그렇죠. 포스텍과 한동대. 그다음에 이제 안동대 이렇게 3개 학교가 1차 관문을 통과한 건데 저 솔직히 말씀하셔서요. 그 처장님. 이 3개 대학 중에 어디가 제일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분이나 다 아마 공감을 했을 텐데 포스텍은 이미 지방대라고 보기에는 힘든 대학이잖아요. 포스텍은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항상 뭐 서포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미 탑 3 안에 드는 대학이기 때문에 포스텍이 아마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서포카라는 말이 있군요. 서울대, 네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예.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항공대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저희 학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대와 안동대 싸움 중에. 근데 포스텍이 여기가 이제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대학은 좀 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말이 사실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들의 기획처장님들 이런 데를 말씀을 하다 보면은 포항공대를 지방대로 취급하는 건 좀 아니다. 거긴 이미 서울에 있는 웬만한 데보다도 훨씬 강력한 대학을 왜 치느냐 이런 말도 사실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뭐 시스템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3개 대학이 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뭐 최악의 경우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모든 지방 대학이 다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마다 이 지방대들 다 사정이 절실하다,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실제로 보면은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이 이제 동결이 되면서 각 대학마다 재정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것은 지방대에서 훨씬 더 이제 강조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물가 상승률, 뭐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는 뭐 인건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세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비는 매년마다 낮아지게 되고요. 대학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 같은 것은 사립대의 경우 거의 엄두를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다가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돼서 신입생 지원율은 또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24년 입시에서는 다시 한 3만 명 정도 입학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고 작년에 비해서 수험생이 이런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은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이라는 브랜드 상승 효과로 신입생 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대학이 정말 사활을 걸고 지금 덤비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자, 일각에서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이 글로컬 대학 정책이지만 한편 이 탈락한 대학도 훨씬 더 많으니까 뭐 90여 개 대학 이미 탈락을 했고 여기에 5개 대학이 또 탈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이거 글로컬 대학에도 떨어졌어 하면서 이제 낙인이 찍혀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지역 대학을 더 위기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시각도 타당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전체를 대학 고등교육에 재원을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컬 대학 기본 시안을 보면은 전국 13개 지방 광역지자체에서 한 개에서 3개까지 선정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기회가 있고요. 특히나 광역지자체에 3개 이상을 안 준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북에서 올해 3개가 다 되면 경북에는 내년에 이제 못 뽑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형평성에서는 또 거기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글로컬 대학은 글로컬 대학대로 가고 또 거기서 탈락한 대학은 그 모델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과 미선정된 대학 사이의 간극은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부도 좀 더 아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의 13개 지방 광역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 3개 대학까지만 이걸 선정을 하겠다. 이게 방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아까 통과한 3개 포스텍, 한동대, 안동대 이거 통과를 하면 내년 후년에도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요. 아예 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런 문제를 교육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아마 이런 스탠스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뭐 교육부가 신경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시부터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 국립안동대는 이제 경도대와 함께 이렇게 도전해서 힘을 합해서 이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낸 건데 예비 지정이 된 데는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전국 최초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연구 기능을 단순히 저희는 대학 간의 통합이 아니라 그런 기관들을 같이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대학이 일부 이관받아서 지역 맞춤형 혁신을 어떤 통일된 리더십하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대학 구축 라는 모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모든 선정된 대학들을 보면 전부 다 산업화, 어떤 기술 이런 이공계열의 특화를 강조를 했는데 저희는 경북 북부권의 문화 자원을 이용한 인문학 특성화 그리고 이를 이용한 K-인문의 세계화라는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차별성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 공립대의 통합이라는 점, 또 인문학 특성화, 그리고 K-인문의 세계화 이런 점이 주요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이혁재 처장님이 몇 명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혹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5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하고 저희 경도대하고 저희 안동대학교 보직자 몇 분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구상을 하고
뭐 최종적으로 뭐 다시 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5페이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아주 압축해서 집약적으로 5페이지를 그걸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네. 그 경도대하고는 이게 말이 잘 맞습니까? 안동대와 경도대는 서로? 네, 뭐 지금 현재까지는 뭐 진행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특히나 그래요? 두 개의 대학이 전부 다 단일된 각각의 대학의 힘으로는 대학의 생존만이 아니라 이 경북 북부권 안동, 예천 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는 정말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대학이 합치고 거기에다 경상북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광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면은 이 지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합하게 되면은 네네. 어떻게 대학이 운영되는 건지 그냥 기존의 안동대 지금 도립대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양쪽에서 학교 명칭 뭐 이런 건 어떻게 뭐 정하셨나요 혹시? 뭐 그러니까 결국 통합이 되면은 이제 단 하나의 대학으로 되는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대학으로. 네, 그래서 교명도 이제 저희가 통합 기획서를 낼 때는 공모 등을 통해 가지고 교명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몇몇 학과들은 흡수돼서 통합되는 학과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대로 남는 학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번에 통합이 되면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대는 4년제, 전문대는 2년제, 3년제로 운영되는 데 반해서 저희 통합대학은 4년제와 2년제, 3년제를 전부 다 동시에 다 운영을 하는 그런 대학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기존에 지금 안동대 같은 경우는 그냥 국립안동대학교 쓰고 지금 경도대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안동대학교 뭐 경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도 캠퍼스 결국 똑같이 뭐 이제 뭐 통일된 뭐 교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북 국립대라든가 이래서 아마 쓸 거고요. 다음에 그 안동 캠퍼스가 있고 예천 캠퍼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안동대학교라는 교명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군요. 새로운 교명을 정해서. 아무래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뭐 교명을 안동대학교로 계속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안동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서 저희가 성장하고 커온 곳으로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현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큰 어떤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학명이 좀 더 낫지 않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실제로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이름이 나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이제 예비 지정이 된 거고 이제 본 지정 아까 이제 10개로 추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이제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려면은 뭐 도하고 어떤 교육부의 컨설팅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9월 내에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또 한번 거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개의 대학을 최종 선정을 해서 10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하도록 아이고, 날짜도 정해졌나요? 10월 며칠로 정해졌나요? 그건 안 정해져 있고 안 정해있고 10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떨리시겠네요. 자, 이제 최종 지정을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이제 벌이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좀 전해 주시죠. 글로컬 대학 사업은 뭐 단순히 뭐 대학에다 이렇게 돈을 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역 로컬이 들어있듯이 지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대학이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들께서는 이를 감안해서 안동대학교하고 경기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대학 통합 같은 데 있어서는 구성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지역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대학의 통합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 좀 더 헌신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지금 통합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두 대학 모두 적극 찬성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지 그거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뭐 일단 간단하게는 전에 한번 했고요. 근데 뭐 어느 사회나 뭐 100% 찬성 뭐 이런 것은 이제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에만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뭐 경도대나 저희 대학이나 아주 격렬한 반대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아주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이 된다면 몇 년부터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목표는 2025년입니다. 2025년도에 신입생을 받을 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통합계획서를 낸 뒤에도 그 뒤에 또 교육부의 심사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떤 데는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 통합계획서를 내서 그 2025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이혁재 기획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한 번 더 가야겠네요.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통과되겠죠, 뭐. 10개 학교에 들겠죠?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기대는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안동 시민인데도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뉴스 보면서. 예, 또 안동대 또 일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예, 안동대학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 효과가 큰 그런 그 뉴스에 등장하게 돼서 굉장히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주제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의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오늘도 교육부 장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킬러 문항 26개를 제시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킬러 문항 배제라든지 사교육 시장 탄압 쪽으로 그 방향을 튼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교육과 전쟁을 한두 번 치른 게 아닌데 이게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뭐 뉴스에 따르면은 사교육 시장 규모가 26조여가지고 사상 최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그 학부형들이 엄청난 그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바른 방향의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느닷없이 했고 이게 지금 구성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그게 너무너무 지금 궁금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교육 시장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지 그 요인을 한번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사교육 시장이 왜 이렇게 번성하냐. 사실 이 사교육만 확실히 잡는 대통령 남아도 그 대통령은 진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질병이 돼버렸는데 사교육. 자, 우선은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사교육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교육. 사교육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이게 지금 뭐냐면 공교육의 상대 개념이에요. 예. 공교육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교육기관, 즉 학교 교육을 말하는데 이 학교 교육 밖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어떤 사적 교육을 이루는 그런 행위. 이걸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미국이나 독일에 봤을 때 사교육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예 보지를 못하셨나요? 미국이나 거의 독일에서?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없다. 진짜 지진아. 예. 들이 학교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특별히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얘는 어디 좀 보내가지고 예. 뭐 좀 이렇게 보충 학습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교육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하는 역할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그 교육이 입시 교육이라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인 교육과정 목표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학 입시에 모든 그 관심이 쏠려 있고 그게 목표가 돼 있고 그래서 학생이든 학부형이든 대학 입시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학교 교육 밖에 또 다른 그 교육기관의 힘을 입어서 이제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많은 학부형들이 학원을 왜 보내세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러면 옆집 아이가 다 가는데 제 아이만 안 가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거의 유일하게 사교육을 안 하는 학생을 찾기 힘든 이런 현실. 예.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예. 사교육을 교육의 어떤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잘못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육은 무조건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입시라는 이런 잘못된 방식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서열화되고 어떤 1등부터 60만 명이 그 서열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 점점 줄잖아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교육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인구가 주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서열을 매기는 이 시스템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 교육적 성취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령 인구 감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다가 아닐진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남들 보내니까 보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이 다른 영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 교육은 적어도 그런 그 영역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고 오로지 공부로만 모든 거를 학생 학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교육이 번성하게 된 배경 원인은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의 압축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이전의 정근대적인 사회 질서를 너무나도 빨리 극복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따라잡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이제 다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자식은 내 아이는 반드시 이 시스템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를 공부에 다 걸고 학업 성취에 모든 걸 걸었던 학부형들의 그 교육열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그 시스템이 지금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지금 모든 그 학부형들을 올가매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지난 한 50년 동안 이게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국가가 제대로 개편하거나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압축 성장, 경제 성장의 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시고 자 그런데 사실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권은 처음이 아니고 뭐 거의 모든 정권이 다 이 얘기는 했을 텐데
뭐 과거에도 맞습니다. 사교육 잡겠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얘는 뭐 군사정권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관련된 뭐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교육 그러니까 그 경쟁 그 교육이 너무나 악화돼가지고 그 학부형이던 학생을 질직시킬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게 2번 있어요. 아, 2번 역사상 2번 그게 있었다. 68년도 7월 15일 날에 문교부 장관이 이제부터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입시를 폐지한다. 아, 그 전에는 발표했어요. 있었군요. 중학교 입시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년대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다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 잘하는 애는 그 입시에 매몰돼 있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명문 학교들이죠. 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뭐 경기나 서울이나 경북 같은 그런 아주 명문고등학교나 지방에 이제 아주 유력한 명문고등학교들인데 거기를 나와야지만 인간구실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68년도에 이 발표를 하면서 문교부 장관이 제시한 폐지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첫 번째,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네. 과외 수업으로 인한 학부형들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굉장히 좀 교육자적인 차원에서 사도를 확립한다. 사도요? 뭐 이런, 사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길. 아, 선생의 길. 선생의 권위죠, 일종의. 이것도 이유였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정말 그러니까 뭐 과외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질식할 상태에 이르니까 우리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거 폐지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뺑뺑이 추첨제로 학교를 가는 시절이 열린 거고 이른바 이제 중학교 평준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 평준화는 의무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폐지가 됐는데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특목고니 뭐니 다양한 학교 둔다고 하면서 일종의 입시 같은 게 있는데 이 중학교 입시 폐지하면서 당시에 사교육비 문제 이거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매달 4만 5천 원에서 3천 원에 이르는 과중한 과외 공부 비용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4만 5천 원이 거의 100만 원입니다. 아유, 참 이때도 참 대단했네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전에 그 가해비 그 기사가 나왔는데 상류층들이 평균 114만 원 쓴다고 나와 있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교수님,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한번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또 대학과 관련해서 사교육 전면전을 치른 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80년 7월에. 80년 7월에 그것도 이제 딱 12년 뒤에 80년 7월에 전두환 정부가 3월에 이제 시작되고 나서 취임 한 5개월 만에 대학 본고사 폐지. 본고사 폐지. 사교육 전면 금지. 과외 금지죠. 이거 이때 기억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사실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이 정책이었죠, 이게. 사실 그래서 해방 이후 정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정책을 박정희 그 독재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무려 이 과외 금지가 20년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4월에 이게 위헌 판정이 나면서 이제 과외 금지 조치가 풀려요. 해제되고. 해제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형식적으로라도 공교육을 기초로 해서 개인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대학에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시간이 지금 잘라야 돼서요. 결론은 다음 기회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